자, 이제 계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다 녹아요. 자, 이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가계약 또는 가계약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게 되면은 정말 많이 접하게 될 내용입니다. 이 가계약금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물건이 마음에 드니까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아주 소량의 금액을 찜 정도의 목적으로 걸어놓는 거예요. 이걸 가계약금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중개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고 건물주한테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나중에 여기서 트러블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죠. 말씀드린 대로 가계약 또는 가계약금, 얘네들은 법정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가계약을 한 이후에 트러블이 생기게 됐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혼동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 가계약을 한 그 과정에 따라서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 중 일부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못 돌려받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특정한 경우에는 내가 건 가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걸 배상하고 끝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아직 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에서 매수인 또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내가 받은 가계약금만 2배로 상환하고 안 끝나는 경우도 발생해요. 더 많은 위약금을 내고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 가계약금 또는 가계약이란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심에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 이것도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이 가계약금에 관한 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시리즈로 한 4편 정도 올린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고 끝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는 이 가계약금을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실무에서 이 가계약금을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계약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계약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들 중에 좀 잘못된 상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 시간상 그 영상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미 있는 영상이니까 이 가계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제 영상을 따로 한번 보시고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불효식 계약이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한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나라다 보니까 글자를 잘 보면 그 단어 안에 다 뜻이 다 들어있어요. 자, 불효식 계약.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즉 어떤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지만 계약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죠. 민사계약의 대원칙 중 하나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내용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A4 용지에 찍찍찍찍찍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서로 사인하면 이것도 계약이에요. 또는 어떤 내용을 서로 약속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비록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에도 이 가계약금은 계약금 중 일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서라는 것은 왜 존재하는 것이냐?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면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 간에 약속하고 서로 약속 지키고 이렇게 살면 되지 굳이 계약서를 왜 써? 쓸 필요가 왜 있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많진 않지만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중개업을 하면서 본 경우는 사실 요게 좀 많아요. 요거보다는.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자,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 아니라 둘 중에 누군가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게 됐을 때 증거 서면으로서 이 계약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훗날 과실이든
고의든 둘 중에 누군가가 말을 바꿨을 때 그때 에이 왜 그러세요? 그때 우리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내밀 수 있는 그 증거 서면으로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야 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작성하는 계약서는 뭐 표준계약서 양식, 그리고 뭐 협회에서 제작한 권장계약서 뭐 이런 양식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 양식들을 사용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는 계약의 일반적인 사항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하지만 계약이란 것은 각각의 계약마다 그 계약에서 특이한 어떤 협의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약서에는 마지막에 특약사항 해가지고 밑줄, 빈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특약사항들을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도배를 해주기로 했어요. 또는 장판을 해주기로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 도배를 해주기로는 했는데 곰팡이가 심한 작은 방 쪽에만 도배를 해줄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인데 원상복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조건들. 또는 3만 원을 더 내면 추가로 주차를 한 대 더 할 수 있어. 뭐 이런 조건들. 싱크대를 교체해 준다거나 화장실의 어떤 부분, 깨진 타일 같은 걸 수리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들은 좀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계약서를 작성하든 안 하든 우리가 조건을 조율하고 계약금을 넘기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아주 미세한 조건이 조율이 안 되는데 여태까지 조율을 하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누르고 잘 다독거리면서 조건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건드리면 왠지 깨질 것 같아. 주인 쪽에서 계약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아. 또는 다른 부동산에 다른 손님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왠지 그 사람하고 바로 계약을 써버릴 것 같아. 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자잘한 것들을 조율하지 않고 그냥 돈을 먼저 입금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실수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 안 해. 주인이 돌아설 것 같으니까 일단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는 걸로 하시죠. 이렇게 먼저 약속을 잡아놓고 돈을 보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맞추기 껄끄러웠던 조건이 돈을 보낸 후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안 맞춰집니다, 대부분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계약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가 조금 짜증이 나거나 조금 피로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둘 중에 계약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죠. 어쨌든 둘 다 계약을 하고 싶어 하죠. 이 사람은 세를 놓고 싶어 하고 이 사람은 들어가고 싶어 하죠. 이 단계에서는 돈을 보내기 전에 둘 중에 한 명을 반드시 양보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해요. 계약 기간을. 그런데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합니다. 이거를 자꾸 1년으로 쪼으면은 임대인이 휙 돌아설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을 보내버리는 거죠. 나중에 맞춰보려고. 자, 이거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둘 다 어쨌든 지금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보내기 전에 이 조건을 끝까지 조율하면 결국은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양보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1년으로 양보하든가 이 사람이 2년으로 양보하든가 아니면 그냥 둘 사이에 1년 6개월로 합의점을 찾든가 둘 중에 한 명이 양보하거나 뭔가 합의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입금한 순간부터 임차인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돈을 받은 순간부터 임대인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약서를 지금 작성했던 아직 작성하지 않았던 조건을 조율하고 돈을 보내는 시점, 그게 계약금이 됐던 계약금의 일부가 됐던 돈을 보내는 시점에선 모든 조건들을 다 맞춰야지 되고 자잘한 조건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지나치거나 또는 지금 이것까지 얘기하면 뭔가 불쾌해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그냥 나중에 맞추지 뭐 이렇게 아니란 생각에 돈을 먼저 보내버리면 나중에 누구도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 돈을 보내기 전에 맞추기 어려운 조건은 돈을 보낸 후엔 절대로 못 맞춥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 건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좀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시고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간 과정에 뭔가 좀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요. 누군가 좀 툴툴거릴 수는 있겠지만 책임 소재가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 순간부터 실수가 생기면 그때는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조율했던 조건들과 권리 분석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훑어보신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당부드리면서
잠시 후에 다시 잔금 처리하고 입주 요 마지막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